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카입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가 뽑은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부동산 갈팡 지팡 논란에 당분간 세금 논의 없다. 종부세 완화 없던 일로 라고 다시 말을 돌렸죠. 그죠? 최인호 민주당 소속 대변인 안정화되는 이사 대책 기조와 맞지 않아 문재인 지우기 비판에 입장 급선했다고 합니다. 소관 상임위는 반발, 왜 논의조차 막느냐 하고 기재위 당정회의서 정부 여당 정책 혼선 우려, 올해 검토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둘러싼 내용이 심화되자 당분간 관련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확실히 말한다.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다시 돌아섰죠. 그죠? 앞서 민주당 내에서 4.7 재보궐선거 주요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는데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위 1, 2% 주택 소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당 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며 곧 문재인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없던 일이라며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신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진여 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내 분란으로 번질 조짐으로도 보인다. 서병훈 민주당 의원은 의세 완화 주장에 대해 입닥치라고 막역한 말로 맞받으며 갈등이 심화됐다. 정부에서도 급격한 방향 질환이 시장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렇죠. 지금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되죠. 지금 집값 못 잡으면은 이제 이 민주당은 이제 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가 유지해온 원칙을 흔들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고 이날에도 내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투기 세력들의 뒤를 쫓아가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의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공급을 안 하고 무조건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수석 대변인은 일각에선 세금 완화를 검토한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니 당이나 정부는 상당히 곤욕스럽다 했다.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주장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안정화되어가는 이사 부동산 대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다. 안정화되어 간다. 지금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급이 안 따라주면 안 된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 지금 공급은 자제하시고 공공하시되 민간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다. 현재 가구 기준 55%가 무주택 가구다. 지금 우리나라 55%가 무주택 가구랍니다. LTV, DTI 등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특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 55%가 무주택인데 이 무주택자가 왜 무주택자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무주택자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그 뭐 집을 사라 해도 못 사는 거죠. 지금 가격에.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집을 하나씩 줄 겁니까? 그렇게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을 높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출 받았고 그럼 이자는 없습니까? 이자도 그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속 여당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를 매집지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 경우 정부 여당의 정책 혼선이 가중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댔다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종부세 완화와 관련 왜 논의조차 막냐며 제기된 문제를 완전 차단할 수 없다.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죠. 논의를 해야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거 뭐가 문제고 뭐가 그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위에서 지시한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 국회의원 자세가 아니죠. 국회의원들은 논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부터 잘못 맞춰진 건데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빚수렁 빠진 한국 가구 소득 2년 전으로 후퇴했다. 자, 가구 소득이 지금 2년 전으로 후퇴가 됐답니다. 2년 전으로. 그러면은 가구 소득은 안 늘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소득은. 그런데 집값 부동산 올랐죠. 그럼 우리가 소득 대비 이 부동산 가격이 과연 받쳐줄 수 있느냐? 수요가 나중에 못 받쳐준다면 지금은 올랐으니까 뭐 재산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젊은 층이 빚으로 지금 B2 했잖아요. B2. B2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산이. 결국엔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망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수요가 지금 줄었다. 이제 줄어들었다. 수요가 더 이상 창출할 수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서울과 지방과 다르게 보느냐. 서울은 줄어도 수도권이, 잠재된 수도권의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은 잠재된 수요가 없단 말입니다. 지방은. 예, 지방에는 잠재된 서울은 수도권에 나간 이 젊은 세대, 30, 40 세대들이 다시 서울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가 아니고 자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거를 이 여당들은, 민주당은 무조건 뭐 잘못 뭐 문제가 있으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만나보고 무조건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야기해도 나라 경제가 망한 코로나19 때문이다. 뭐 그죠? 장사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 와도 어떤 위험이 세상에 어떤 위험이 와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정부 아닙니까? 그죠?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자산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가 지금 더 심해졌다는 거죠. 이게 일단 그죠? 자산이 집값에 일단 벌써 차이 나지 않습니까? 2020년 가구당 월 평균 총소득은 478만 원으로 전년 486만에 비해 1.6%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컸다. 정부가 그죠? 뭐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밖에 더 됐습니까?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0.8% 감소한 데 그쳤지만 하위 20% 가구는 3.2% 줄었다. 이에 따라 상하위 계층 소득 격차는 4.9배로 악화됐다. 4.9배, 5배, 5배로 그죠? 늘어났다는 거죠. 최근 3년 새가 가장 크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민들이 더 못 살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뭐, 아니, 정부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런 걸 왜 못 잡습니까? 그죠?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근데 모든 게 안 된다 하면은, 잘못됐다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죠. 양극화는 부동산 자산에서 나타났다. 양극화 지금 제일 심한 게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지난해 평균 9억 8,584만을 기록했다. 상위 20%는 9억이랍니다. 9억 8천만 원. 2018년 8억 8천만 원 대비 11.9%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600만 원으로 14.7% 감소했다. 저는 상위 20% 들겠네요. 저래 되면 부동산 자산이. 상하위 20%가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자산 가격 격차는 2018년 125.4배에서 2020년 164.3배로 커졌다. 빚이 있는 가구 역시 증가했다. 저는 빚을 없앴습니다. 빚을 다 깠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2019년에는 52.8%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60%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은 미리 사는 거죠. 예? 저는 한 6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채를 사고 그리고 한 7년 전 됐죠. 이제는 그 다음에 4년 전에 한 채를 사가지고 한 채를 더블 치고 재작년에 팔았죠. 작년에 매도하고 그래서 빚을 다 껐습니다. 이게 집을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내가 처음에 5억짜리를 5억짜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10억짜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억짜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늘려가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의 주택거래 주춤하자 상업용 부동산 반사효과. 상업용 부동산은 규제가 거의 없죠. 그죠? 어차피 세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안 한단 말입니다. 더 이상 3월 상업용
상업 업무용 건축물 거래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택은 1가구 1주택밖에 못 사게 하니까 이제 돈이 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죠? 특히 서울. 정부에 잇따른 고강도 주택 규제 주택 규제로,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하면은 뭔가 풍선효과에서 다른 데로 튄단 말입니다. 주택 규제로 아파트 등에 대한 투자 수요 가라막히자 상업 업무용 부동산 시장이 반사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자, 규제 정책을 하면은 무조건, 자, 1가구 1주택이니까 고가 주택이 오르고, 그 다음에 상업 부동산이 다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예, 주거용 부동산 거래한테 폭 줄어들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 늘어난 데 비해서.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비해 규모가 적고 준수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월 수입이 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 생각합니다. 월 수입 없이 20억짜리 아파트 끼고 앉으면 뭐합니까? 그거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20억짜리면은 600에서 제가 8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월 수입이. 그러면은, 경제 자유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매매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은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이 자꾸 오피스텔 계속 보면은, 뉴스 보면 선전을 하는데, 결국 오피스텔은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우리가 억석을 가려야 된단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예? 아무거나 하시면 저는 이제 상가주택, 그죠? 주택지에 있는 주택인데 상가로 개조할 수 있는 상가주택. 그 다음에 이제 꼬마 빌딩인데 꼬마 빌딩은 이제 역세권에, 그죠? 역세권에서 조금 가까운 평지에 있는 거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이거는 절대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이런 거는. 예? 가격이 계속 오른단 말입니다. 이게 역세권이라는 건 계속 발전하게 돼 있죠. 이 때문에 그 아파트 있고, 그죠? 아파트 있고, 저는 아파트 있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은 절대 가치가 하락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